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트롯3에 출연했던 탈북자 출신 트로트 가수 김소연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감옥을 거쳐 중국을 떠돌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소연입니다. 5살에 부모님께 버려지고 11살에 감옥에 갇히고 13살부터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똥물에 손을 넣어 변기를 뚫어야 했던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서 명품을 두르고 호스트바를 다니던 시절까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모든 상처가 치유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첫 장면은 5살 때입니다.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 우리 집 부엌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는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었고 아빠는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날이 우리 가족이 함께 있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북한에도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다만 이혼 후에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엄마는 장사를 한다며 중국 국경 근처로 떠났고 아빠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 다른 도시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척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잠깐만 맡아달라는 말과 함께요. 그 잠깐이 영원히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겠죠. 처음 맡겨진 곳은 큰아버지 댁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셨습니다. 큰어머니는 저를 보면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조카까지 먹여 살려야 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우셨겠어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견딜만 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잤으니까요. 하지만 199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겁니다. 배급이 끊기고 시장도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꽃제비들이 넘쳐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큰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6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고모네 집이었습니다. 고모는 함흥에 살았는데 기차를 타고 8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어서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고모는 저를 역에서 맞아주셨지만 표정이 밝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고모네도 형편이 어려웠던 겁니다. 고모네 집에는 사촌 언니가 있었습니다. 19살이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언니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고 제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수수죽이 나왔는데 물이 많아서 거의 미음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팠던 저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사촌 언니가 제 무릎을 툭툭 쳤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치는 거예요. 제가 언니를 쳐다보니 눈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줄 알았는데 언니는 저를 철길로 데려갔습니다.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선로였는데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갑자기 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발길질이 시작됐습니다. 얼굴을, 배를, 등을 가리지 않고 때렸습니다. 군화를 신은 발이 제 갈비뼈를 걷어찼습니다. 코피가 터졌고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때리고 나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항상 너 옆에 앉아 있을 거다. 내가 다리를 치면 1초 안에 숟가락을 내려놓아라. 2번 치면
그릇을 내려놓고 일어나라. 안 그러면 오늘처럼 맞을 거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 주변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모가 물어봤지만 넘어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다가 언니가 다리를 치면 즉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살았습니다. 몸무게가 계속 빠졌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도 힘들었을 겁니다.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린 사촌 동생까지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6살 아이에게 그건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을까?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또 다른 친척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모네도 더 이상 저를 둘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신발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외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양강도 해산에 사셨는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두만강이 바로 보이는 곳이었죠. 외할머니는 70이 넘으셨는데 혼자 사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딸이 낳은 손녀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게 가슴 아프셨나 봅니다. 외할머니 댁에서의 생활은 조금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때리지 않으셨고 밥도 같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가난했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강냉이 죽이나 감자 한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맞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에 걸리셨습니다. 폐결핵이었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침을 하실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간호하면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7살이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하고 불을 피웠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내 엄마를 찾아가렴. 엄마가 중국으로 장사하러 다닌다고 들었다. 국경 근처에서 찾아보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갈 곳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고아원에 가기 싫었습니다. 고아원에 가면 진짜 고아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무작정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남의 집 텃밭에서 감자를 훔쳐 먹었고, 목이 마르면 강물을 마셨습니다. 밤에는 다리 밑이나 빈집에서 잤습니다. 1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저는 해산시장 근처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날도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김소연 맞지? 돌아보니 엄마의 친구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 분이었는데 저를 알아보신 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내 엄마가 너를 찾고 있단다. 그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고 있다니요. 그분은 저를 데리고 어느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기다렸더니 정말로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엄마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좀 모으면 저를 데리러 올 생각이었는데 계속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압수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아빠 보러 가지 않겠니? 아빠도 너를 보고 싶어 한단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여서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빠는 평안남도에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틀을 가야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엄마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다시 잃어버릴까봐 무서우셨나 봅니다. 저도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길 바라면서요. 아빠를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빠의 모습은 없었거든요. 아빠는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소개했습니다. 새엄마란다. 잘 지내보자. 새엄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 애를 더 먹일 형편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엄마와 아빠는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내가 데려가라 아니다. 내가 키워라.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도 짐이구나.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가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새벽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중국으로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를 두고 또다시 떠난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왜 또 버리고 가냐고, 왜 데려가지 않냐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아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소연아, 아빠도 떠나야 할 것 같다.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너는 새엄마랑 지내라. 내가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올게. 그렇게 말하고 아빠도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와 아빠 모두 탈북한 거였습니다. 엄마가 먼저 중국으로 넘어갔고 아빠도 1년 후에 탈북했습니다. 저만 북한 땅에 남겨진 겁니다. 새엄마는 당연히 저를 쫓아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왜 남의 자식을 키우냐면서요. 11살 저는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연고자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모가 모두 탈북한 반역자의 딸이라고, 저런 아이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북한은 연좌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죄를 지으면 온 가족이 처벌받습니다. 부모가 탈북하면 자식도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아이들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고사리를 뜯고 나무를 해서 주면 하루 이틀 재워주고 밥을 주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역자의 딸을 둔다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랑받은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동네에 큰 늪이 있었는데 거기에 빠져 죽기로 했습니다. 늪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가슴을 적셨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할까? 이렇게 죽는 내가 너무 불쌍하다.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목숨 걸고 넘어간 중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거기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죽을 거면 한번 가보고 죽자. 그래서 늪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두만강 근처를 매일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보초가 언제 교대하는지, 어디가 제일 얕은지, 언제 건너는 게 좋은지. 11살 아이가 혼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들, 먹고 살기 힘든 어른들. 우리는 함께 중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모두 8명이었는데 저는 그중 가장 어렸습니다. 떠나기 전날 우리는 방토를 했습니다. 생계란에 소금을 발라서 온몸에 굴리는 북한의 미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히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계란을 굴리고 문을 나서면서 뒤로 던지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나갔습니다. 계란을 던지고 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깨진 계란이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앞사람을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건너는데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멈춰, 거기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개를 풀었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물속에 엎드려서 숨을 참았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차가운 총구가 머리에 닿았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위부로 끌려갔습니다. 어른들과 분리되어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1살이라고 하니 담당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애들도 감옥 간다, 몰랐냐? 2006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어린이도 처벌받는다고요. 조사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전구 하나만 달려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냐? 중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뺨을 때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한국 가려고 했지. 한국행과 중국행은 처벌이 달랐습니다. 중국은 단순 월경죄지만 한국은 반역죄였습니다. 저는 계속 중국이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날아왔고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중국이라고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때리고 굶기고 잠 안 재우고 11살 아이에게 그들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리니까 더 쉽게 실토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단순 월경죄로 1년형을 받았습니다. 교화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작은 철문을 통해 기어들어간 감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평 정도 되는 공간에 8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감방 안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처님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말해도 안 됩니다. 눈을 감아도 안 됩니다. 그냥 벽만 보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보안원이 철창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허락을 받아야 갔습니다. 선생님, 1호 간방 8번 화장실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안원이 기분에 따라 허락하거나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참다 못해 바지에 싸면 냄새 난다고 맞았습니다. 밥은 하루 2번 나왔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물에 푼 죽인데 옥수수는 10%도 안 됐습니다.
거의 물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먹기 힘들었지만 굶어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했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모두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저는 뼈만 남았습니다. 팔다리가 젓가락처럼 말랐고 갈비뼈가 다 드러났습니다. 앉아 있으면 엉덩이 뼈가 바닥에 닿아서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씻을 수가 없어서 온몸에 이가 생겼습니다. 머리에도 옷에도 심지어 눈썹에도 이가 있었습니다. 옷을 들면 이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가려워서 긁으면 피가 났고 그 상처가 골마서 고름이 났습니다. 하지만 약은커녕 깨끗한 물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변기 막힘이었습니다. 간방 구석에 변기가 있었는데 그냥 구멍 뚫린 화장실이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안 나와서 자주 막혔습니다. 한 번은 완전히 막혀서 넘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보안원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막았냐? 빨리 뚫어라. 어른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일 어리고 제일 약한 저에게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얘가 제일 손이 작으니까 얘가 하면 되겠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싫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맨손으로 변기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깨까지 넣어서 막힌 것을 뚫었습니다. 북한에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똥이 손에 묻으면 썩어 죽는다고. 저는 뚫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한 번 하니까 당연히 제 일이 되었습니다. 변기가 막힐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울면서 했지만 나중엔 무덤덤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넣어 뚫었습니다. 손이 헐고 상처가 났지만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면회가 올 때가 제일 서러웠습니다. 가족들이 옥수수 가루나 콩가루를 넣어주면 그걸로 몇 주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탈북했고 친척들은 연좌제가 무서워서 오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면회 온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침만 삼켰습니다. 가끔 불쌍하다고 한 숟가락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 했습니다. 감옥에서는 자기 살기도 바빴으니까요. 제일 무서운 건 죽음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영양실조, 결핵, 이질, 장티푸스. 약도 없고 치료도 없으니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시체는 새벽에 끌어냈는데 그때마다 다음은 내 차례일까 무서웠습니다. 1년 후 겨울 드디어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영하 30도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얼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에 입고 들어간 얇은 옷 그대로였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없었고 친척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반역자의 딸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의 감옥 갔다 왔대. 조심해야 해. 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전과자를 집에 들이는 건 위험했으니까요. 결국 구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역전에서, 어디서든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탈북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명이 움직이면 들키기 쉬웠으니까요. 매일 두만강을 관찰했습니다. 보초 교대 시간, 순찰 경로, 물의 깊이,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보낸 사람이다. 같이 가자.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가 엄마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글씨가 맞았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이 아저씨 따라오렴.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브로커를 따라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옷도 바꿔 입고 머리도 자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새벽 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방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신 따위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다. 지금이 기회다. 빨리 건너자. 물에 들어가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까지 차는 물을 헤치고 건넜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또 잡히는 건가? 하지만 브로커가 제 손을 잡고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숨을 참고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불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물을 헤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뛰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구나. 브로커가 준비해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불빛이 많았고 건물도 높았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중국이구나. 엄마 아빠가 목숨 걸고 온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지만 브로커는 계속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데려왔으니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약속한 금액의 2배를 요구했습니다. 안 주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어느 시골 마을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전화를 걸더니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돈 준비됐냐? 아이는 데려왔다. 빨리 와라. 그리고 저를 어느 집에 가뒀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도망가면 죽는다. 이틀을 그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냥 방에서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올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브로커가 들어왔는데 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 하지만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저를 보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소연이야. 그제야 엄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만지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니? 얼굴이 왜 이렇게 됐니? 저도 울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를 따라간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벽돌로 대충 지은 집이었는데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서 춥고 비가 오면 물이 샜습니다. 침대라고는 소달구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엄마도 중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농사일을 도우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중국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엄마를 때렸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보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얹혀 살면 엄마한테 짐만 된다. 나는 혼자 살아야 한다. 엄마가 잠든 사이 집을 나왔습니다. 13살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 땅에서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빙글빙글 도는 간판을 봤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발소였습니다.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몸짓으로 표현했습니다. 먹는 신용, 자는 신용, 일하는 신용. 이발소 사장님은 40대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가 계속 애원하니 받아주셨습니다. 아마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뼈만 남은 아이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니까요. 첫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중국어를 몰라서 따라 했습니다. 환인광린, 환인광린. 머리 감기는 것도 배웠습니다. 물온도 맞추고 샴푸하고 마사지하고 밤에는 바닥에 잤습니다. 이발소 바닥에 머리카락을 쓸어내고 신문지를 깔고 잤습니다. 추웠지만 감옥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때리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중국어를 빨리 배웠습니다. 하루에 단어 10개씩 외웠습니다. 손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고 6개월 만에 중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북한이라고 하면 신고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친척집에 왔다가 가출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중국은 한류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대장금,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가 인기였고 한국 사람이면 특별하게 봤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 한국 아이가 일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팁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사줬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더 아꼈습니다. 월급도 올려주고 방도 마련해줬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피부과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발소에 파마하러 온 손님이었는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피부가 정말 좋네. 우리 피부과에서 일하지 않을래? 월급 2배 줄게. 피부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더 크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피부 관리를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클렌징, 마사지, 기계 다루는 법. 손재주가 좋아서 금방 배웠습니다. 한 달 만에 혼자 시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부과 사장님에게는 부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한국으로 안 돌아가니? 비자가 만료됐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중국 신분증을 만들어주겠다.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안국장이 친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만에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김소연, 한족, 산동성 출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모든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신분증이 생기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은행 계좌도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했습니다. 정식으로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시민이 된 겁니다. 18살이 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도시의 고급 피부과에서 실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월급도 일반 직원의 3배를 받았습니다. 월급이 15,000위안이었는데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시술 수당, 판매 수당까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18살에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생기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명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지갑부터 시작했습니다. 루이비통 지갑을 사고 나니 가방이 필요했습니다. 가방을 사니 구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사다 보니 온몸이 명품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객 중에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대 여자였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며칠 만에 10억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늘 혼자 다녔습니다. 그 언니가 저를 좋아했습니다. 동생 같다면서 자주 불렀습니다. 같이 쇼핑도 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클럽에 가자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 클럽이었습니다. 음악이 귀청이 터질 것 같았고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언니는 루이비통 가방에 현금 뭉치를 넣고 다녔습니다. 클럽에서 샴페인을 시키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썼습니다. 돈을 물 쓰듯 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번 돈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호스트바라는 곳도 갔습니다. 잘생긴 남자들이 서비스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명당 시간당 50만 원씩 했습니다. 언니는 5명, 6명씩 불렀습니다. 하룻밤에 1000만 원씩 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잘생긴 남자들이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춤을 춰줬습니다.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서 똥을 뚫던 아이가 이제는 남자들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사도 아무리 돈을 써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까르띠에 시계를 차고 식당에 가서 일부러 왼손으로 주문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른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관성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중국이 불안해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가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떠난 후 불안해졌습니다. 일하다가도 멍하니 있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엄마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을까? 혹시 북송당한 건 아닐까? 태국 감옥에 갇힌 건 아닐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한국에 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보자. 명품들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여권을 들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린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곳이구나. 공항을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경찰서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조선에서 왔습니다. 경찰들이 당황했습니다. 명품을 두른 예쁜 여자가 탈북자라니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TV 조선에서 왔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북조선이요. 신분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 신분증도 있고 여권도 있어서 더 복잡했습니다. 결국 국정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서울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정유나라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선숙 씨 아세요? 노래 잘하시는 분. 그게 우리 엄마였습니다. 네, 제 엄마예요. 그 언니가 종이를 주었습니다. 편지 써서 전해드릴게요. 종이에 적었습니다. 엄마, 나 소연이야. 한국 왔어. 무사해. 보고 싶어. 그 편지를 언니에게 전했습니다. 며칠 후 국정원 1층으로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려가니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본인은 정글을 헤치고 악어강을 건너고 태국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왔는데 딸은 비행기 타고 명품 들고 왔으니까요. 엄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나중에 알았는데 신기한 우연이었습니다. 엄마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탄 날이 4월 25일, 제가 중국에서 제주도로 온 날도 4월 25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날 하늘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는데 저에게는 쉬웠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자본주의를 경험했으니까요. 오히려 다른 탈북자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적응하냐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학력은 유치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으니까요.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까지 터져서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검정고시를 봐야 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원을 알아봤는데 어느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무료였습니다. 별수 없이 등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중국에서 12년 동안 절에 다녔고 염주를 돌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니 예수니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특히 한 장로님이 계속 따라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소연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저는 속으로 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인생을 아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었습니다. 한국 클럽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강남에 갔습니다. 음악이 시끄럽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국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검정고시 책을 샀습니다. 혼자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한 달 만에 초등학교 과정을 끝냈습니다. 시험을 봤더니 합격했습니다. 중학교도 합격, 고등학교도 합격했습니다. 그 즈음 아빠도 한국에 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입국하셨습니다. 통화하시겠습니까? 아빠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상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돌아가신 줄 알고 중국에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가족이 모두 한국에 모였습니다. 15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각자 다른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족이지만 타인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적응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옛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데려가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어느 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같은 예쁜 딸이 있으면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팔자 고쳐야겠다. 친구들이 맨날 그런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장난이라도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시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맞고 있을 때 당신은 뭘 했는가? 내가 똥을 맨손으로 뚫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가? 내가 남의 집 텃밭에서 감자를 훔쳐 먹을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는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호흡곤란도 생겼습니다. 숨을 아무리 들이마셔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두드려도 심호흡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정말로 정신병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정유나 언니를 만났습니다. 이만갑이라는 방송에 같이 출연했던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분노, 서러움. 언니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 인간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해봐. 그리고 삼삼기도를 알려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있으면 왜 내 인생이 이렇냐고.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해봐. 뭐 손해볼 것있니?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 집에 돌아오는 길,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울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냥 울었습니다. 엄마에게 못했던 말을 다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잤습니다. 호흡곤란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괜찮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나을 리 없는데 2023년 미국으로 찬양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찬양단이 미국 교회들을 순회하며 간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갈 거야. 100% 간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짐도 다 쌌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기회가 왔습니다. 한 자매가 갑자기 포기했습니다. 가족 사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대타가 필요했고 제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확신이 맞았던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까? 미국에 도착한 첫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특히 삼겹살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삼겹살 사진을 보면서 침만 삼켰습니다. 사역팀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참자. 사역 끝나면 삼겹살 파티 해줄게. 그날 저녁 우리가 갈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약한 레스토랑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대신 한국 식당을 예약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들었지? 하나님의 응답이다. 저는 놀라서 말을 못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삼겹살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맛있어서 운 게 아니라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내 사소한 바람도 들어주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쇼핑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인당 $1000만 생기게 해주세요. 옆에 있던 언니가 들었습니다. 야, 기도할 거면 크게 해. 그날 저녁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히 $1000였습니다. 한 명당 $1000씩. 많지도 적지도 않고 딱 $1000.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겼습니다. 먼지 폭풍 같은 게 몰려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찬양해. 환청인가 싶었지만 계속 들렸습니다. 차 안에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차 안이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가 원래 탈 차에 큰 돌이 떨어져서 반파됐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차를 탔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사역 중에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을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감사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살려서 제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도 좋은 딸이 못 됐는데 좋은 아빠를 원했어. 미안해. 아빠도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야. 사랑해. 처음으로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겁니다. 아빠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울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저도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구나. 미국에서 한 달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호흡곤란도 없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품에 집착하던 제가 사라졌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던 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책을 읽기 시작했고 내면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3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께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방송날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깜짝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카메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보고 있지? 아버지는 그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주겠다고. 돈이 부족해서 다 못 사셨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저는 강의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탈북민 가족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고생을 어떻게 견뎠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견딜 만큼만 주셨다고. 보석도 깎아야 빛나듯이 저도 그 과정이 필요했다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명품 가방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입니다. 호스트바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행복입니다. 남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감옥을 거쳐 중국을 떠돌다 한국에 정착한 저. 부모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저. 그런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인도하셨는지. 이제는 압니다. 중국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노래로, 간증으로, 제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제가 증거입니다. 감옥에서 똥을 뚫던 11살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탈북자 김소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김소연입니다.